이 가슴 한자랑 많은 환하게 빛나네요. 오빠, 나 무대 못 썼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6월의 산자락. 빗방울 머금은 능소화가 주황빛으로 흔들리는 그 길을 흙먼지 묻은 흰 운동화의 여자아이가 몇 시간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가느다란 손목엔 큰 금장 손목 팔찌 하나. 봉하남 앞에 무릎 꿇은 아이의 흐느낌이 울리던 그때 한 할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어요. 아이의 손목에서 햇살에 반짝이는 그 팔찌에 이른이 넘은 노부인의 다리가 그대로 풀렸지요. 25년을 끊어졌던 어떤 인연이 그 자리에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떡집 새벽 시루 앞에서 노래하던 이 16 트로트 가수 지망생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손목의 낡은 팔찌 하나가 풀어낼 천륜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끊어진 천륜도 진심 하나면 다시 이어지고 빼앗긴 무대도 정성 하나면 더 큰 무대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치악산 자락에서 내려온 바람이 원주 중앙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가로등이 졸린 눈을 끔뻑이는 시각이었어요. 장마가 코앞이라 그런지 공기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빛바랜 간판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덕순떡집. 그 작은 가게의 미닫이 문 틈으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루에서 올라오는 김은 마치 산골 안개처럼 골목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김 너머에서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시절 어른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듣던 그 가락이었어요. 16하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콩고물 한 줌을 시루 위에 솔솔 뿌리는 동안에도 입가에서는 노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인데 노래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의 한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손목에는 낡은 금장 손목 팔찌가 헐겁게 걸려 있었어요. 팔찌줄은 손목보다 한참 컸지만 하랑은 그 팔찌를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쪽 평상 위에서 이모 임덕순이 신문지를 부스럭거렸습니다. 52살 이모의 손가락에는 굵직한 금반지가 3개나 끼워져 있었고 평상 옆에는 어울리지 않게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떡 빚는 손으로는 어쩐지 어색한 풍경이었어요. 하랑아, 콩고물 더 가져와. 굼뜨게 굴지 말고. 이모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하랑은 짧게 네하고 대답하며 자루를 끌어왔어요. 자루는 하랑의 키만 했지만 익숙한 듯 가벼운 몸짓으로 옮겨왔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목 아래로는 잔잔한 화상 자국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튀어 생긴 흔적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각이었지만 하랑은 학교라는 단어조차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받았고 그 뒤로는 이 떡집이 하랑의 학교이자 집이자 세상이었어요. 오늘은 인절미를 많이 만들어야 해. 노인정 주문 들어왔으니까. 네, 이모. 콩고물 한 자루 더 풀게요. 손이 바쁜 중에도 하랑의 입에서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락은 어쩐지 시루의 김을 닮아 있었어요. 솟구치다가 부드럽게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가락이었습니다. 김 사이로 흐르는 노랫소리에 어둑한 골목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생선 손질을 시작한 아주머니가 칼질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고 길 건너 채소가게 할아버지도 손을 멈춘 채 떡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람 목소리야. 꾀꼬리 목소리야. 새벽마다 저 노래 들으려고 일찍 나와. 우리 떡집 복덩이지. 저 아이 노래만 들어도 하루가 풀려요. 골목 어른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랑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노래는 하랑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시루의 김처럼 가슴에 차오른 답답함을 밖으로 풀어내는 단 하나의 통로였어요.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 돌덩이가 잠시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단골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어요. 이른이 훌쩍 넘은 할머니는 매일 새벽 첫 손님으로 떡집을 찾았습니다. 하랑아, 오늘도 인절미 2줄만 다오. 네, 할머니. 따끈할 때 드세요. 하랑이 두 손으로 곱게 떡을 싸드렸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떡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져 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떡값과는 별개로 슬며시 하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하랑이 노랫값이다. 받아두렴. 내 노래가 어찌나 좋은지 우리 영감 떠난 뒤로 처음으로 가슴이 좀 풀리는구나. 하랑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떠나기 전 한마디를 흘렸어요. 내 어미 닮아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미경이도 시집 오기 전에 동네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지. 할머니가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에도 그 한마디는 떡집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이모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신문지를 거칠게 넘기는 소리만 났어요. 하랑은 1,000원짜리를 손바닥에 펴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 한구석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휘청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75 김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의 등은 손수레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직각으로 굽어 있었고 다해진 운동화 사이로 시퍼런 발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따스해지지 않은 시각이라 영감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푸석푸석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 하랑이 앞치마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1,000원짜리와 따끈한 인절미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김영감 앞에 다가선 하랑이 두 손으로 그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비 온대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시고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꼭 드시고 들어가세요. 김영감이 손을 휘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어린 너도 고생하는데 이 늙은이가 무슨 면목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떡집 단골 할머니가 할아버지 드시라고 주신 거예요. 받으셔야 해요. 하랑이 살짝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김영감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떡 봉지와 1,0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한겨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굳어 있었어요. 그 손에 인절미의 따뜻한 김이 옮겨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랑아, 이 늙은이가 살아서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아이를 만났을꼬? 복은요. 비 오면 꼭 처마 밑에서 쉬셔요, 할아버지. 김영감이 손수레를 밀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하랑은 자리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떡집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단골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천사가 따로 없어. 저런 아이가 어디 또 있을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남 걱정이라니. 마음이 비단결이지. 칭찬이 오가는 한가운데 이모 임덕순의 얼굴은 거꾸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랑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자 이모가 신문지를 거칠게 접어 평상에 내리쳤어요. 또 거지한테 돈 갖다 바쳤어? 그 돈도 다 빚인데. 내가 빚이 얼만 줄이나 알고 그래. 이모,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 10,000번이면 1,000,000원이야. 그렇게 새나가는 거야. 살림이라는 게.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가락의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어요. 가만히 보면 이모의 옷차림은 떡집 사장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한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평상 옆에 놓인 가방은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윤기를 뽐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떡 냄새와 뒤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어요. 하랑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시루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없이 콩고물을 묻히는 하랑의 손목에서 금장 팔찌가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팔찌는 낡았지만 햇빛이 들 때마다 깊은 광택을 뿜었어요.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닳아 흐릿했습니다. 하랑은 가끔 팔찌를 빼서 그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닿은 자리라는 사실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채워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였습니다. 하랑이 잠시 손을 멈추고 팔찌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째깍째깍.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박자 소리가 가슴 한구석에서 잔잔히 울렸습니다. 하랑아, 멍하니 있지 말고 떡 옮겨라. 노인정에서 7시까지 가져다 달라잖아. 네, 이모. 하랑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떡판을 옮기고 보자기를 덮고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떡 한 판의 무게가 어린 손목에 무겁게 실렸지만 하랑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떡판의 무게에 눌려 살갗에 자국을 남겼어요. 해가 떡집 지붕 위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 하늘이 옅은 살구빛으로 물들었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떡집의 김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제야 한숨 돌린 하랑이 평상 끝에 잠시 걸터 앉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폈다 접은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어요. 그 안에는 한우렌터 사옥의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랑은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어요. 그러고는 다시 앞치마 깊숙이 종이를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모가 슬쩍 평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짤깍짤깍. 다이얼 돌리는 소리가 미닫이 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이모는 매일 밤 그리고 매일 새벽 그 금고 앞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하랑도 알지 못했어요. 금고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 이모가 다시 가게로 나오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하랑아, 오늘은 시장 좀 일찍 닫을 거다. 저녁에 어디 좀 가야 해서. 네, 이모.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알 거 없다. 어른 일이야. 하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이 돌아올 일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랑은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며 떡판을 닦았습니다. 김이 빠진 시루에서 따뜻한 물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노래는 가게의 모든 모서리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락 한 자락이 떡집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시루에 식어가는 김 사이에서 손목위 금장, 팔찌의 째깍 소리 위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노래가 머지않아 강원도 산자락을 흔들고 서울의 큰 무대를 울리고 끊어진 천륜 하나를 다시 잇게 될 줄은요. 골목 끝에서 박씨 할머니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이 닮은 그 목소리. 어쩌면 저 아이 위에 하늘이 한 번쯤은 웃어줄 텐데. 새벽이 완전히 물러가고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랑의 노래는 여전히 떡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손목에 팔찌가 째깍 째깍 자기만의 박자를 새기는 동안 하랑의 가슴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박자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2달 전 4월 초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원주의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시기였어요. 그날 새벽 하랑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떡집 일이 아니라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평상 아래 깊숙이 숨겨둔 천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을 때 입었다는 낡은 한복 한 벌이 곱게 접혀 있었어요. 모란꽃이 자수로 박힌 연분홍 저고리와 옥색 치마였습니다. 천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하랑에게는 그 어떤 새 옷보다 귀한 옷이었어요. 하랑은 한복을 가슴에 꼭 안고 살금살금 떡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모에게 말하지 않은 외출이었어요. 한우렌터 공개 오디션. 우연히 시장 게시판에서 본 한 장의 포스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학력과 무관하게 노래 한 곡만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응시료도 없었습니다. 하랑은 그 포스터를 보고 2달 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가지 말까 100번을 생각했고 가야겠다고 101번을 다시 마음먹었어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손목에 금장 팔찌만이 익숙한 무게로 손목을 눌렀습니다. 째깍 째깍. 그 박자에 맞춰 하랑은 가만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았고 안개 사이로 분홍빛 삼법꽃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풍경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랑은 사옥 화장실에서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한복을 입은 자신이 어쩐지 어머니를 잠시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오디션장 대기실은 또래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무대 의상에 짙은 화장을 한 아이들이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복 차림의 하랑은 한참 동안 어색하게 의자 끝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의 소녀가 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둥근 눈매가 예쁜 아이였어요. 언니, 한복 너무 예뻐요. 트로트 부르세요? 응. 흘러간 노래 한 곡. 전 박미소예요. 저도 트로트 쪽으로 준비했어요. 잘해봐요, 우리.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은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하랑의 어깨도 슬며시 풀렸어요. 2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오래 알아온 친구처럼 마음을 텄습니다. 무서워, 오빠야. 하랑은 손목의 금팔찌를 2 손으로 꼭 쥐었어요. 째깍 째깍. 팔찌 소리가 마치 오빠의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6년 전 그날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박자. 하랑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하랑은 한복 자락을 다소곳이 모으고 오디션장으로 들어섰어요. 묵직한 침묵이 흐르는 넓은 공간 앞쪽에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캐스팅 총괄 조한솔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38배 단정한 인상에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부를 꼭 말씀해 주세요. 서아랑 16입니다. 흘러간 가락 한 곡 부르겠습니다. 조한솔 이사가 지원서를 내려다보다 잠시 눈썹을 살짝 모았어요. 무언가 익숙한 이름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펜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세요.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즐겨 듣던 그 옛 가락. 하랑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손에서 펜이 동시에 멈췄어요. 보컬 트레이너 한 명이 들고 있던 평가지를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너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쳤어요. 하랑의 목소리는 16이라기엔 너무 깊었고 깊다기엔 너무 맑았습니다. 마치 산자락의 옹달샘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투명하면서도 단단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조한솔 이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6이 어떻게 저런 깊이를 가졌지? 이 아이는 회사가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이사의 목소리에 결심이 묻어 있었어요. 옆자리 트레이너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손목의 팔찌가 째깍, 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학생, 정식 연습생으로 모시고 싶어요. 보호자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본사 방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표준 전속 계약서, 한부와 합격 통지서, 그리고 보호자 동반 후 정식 계약 체결이라 적힌 안내장을 함께 건넸어요. 하랑은 그 종이들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뛰는지 한복 저고리가 함께 떨리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로 돌아오자 박미소가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나 합격했어. 꺄, 진짜요? 저도예요, 언니. 우리 같이 합격했어요. 미소가 하랑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폴짝거렸어요. 미소의 어머니가 옆에서